다음으로 총괄적 목적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 목적의 포트폴리오는 학생은 주도적으로 하면서 감독자 혹은 지도하는 의사 혹은 선생은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도 감독자의 역할은 다수의 근거를 결국 어떻게 하나의 총괄적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A부터 F까지의 점수가 될 수도 있겠고 패스 혹은 페일의 결정이 될 수도 있겠고 진급 또는 유급의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제출한 여러가지 다수의 근거를 결국 평가자는 하나의 단일한 총괄적 결정으로 응축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식으로든 채점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채점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보상적 채점과 비보상적 채점,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채점이 가능합니다. 보상적 채점은 항목별로 채점을 한 후 합산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에 A라는 요소와 B라는 요소, C라는 요소, D라는 요소, E라는 요소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있다면 A라는 요소는 3점, B라는 요소는 2점, C라는 요소는 5점, D라는 요소는 4점, E라는 요소는 4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점수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한 가지 요소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낮은 점수를 보상해 줄 수 있어서 보상적 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보상적 채점에서는 보상적 채점과 다 동일하지만 단 하나, 그것을 합산할 때 항목의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즉 A, B, C, D 이 5가지 항목이 있다면 이 5가지 항목 또는 요소에 일정 정도의 최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 기준이 3점이라면 이 학생은 평균적으로는 3점이 넘을지 몰라도 B라는 항목에서 3점에 미치지 못하는 2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패스가 아니라 페일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전반적 채점입니다. 이는 포트폴리오 전체를 별도의 채점표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똑같은 예로 A, B, C, D, E라는 항목을 제출했을 때 이 5가지 항목을 모두 모아서 체계성은 몇 점이며 완결성은 몇 점이고 성찰의 수준은 몇 점인지 나눠서 채점하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예로 이 A, B, C, D 이 5가지의 근거, 에비던스 혹은 문서 자료를 보았을 때 이 학생의 지식 수준은 얼만큼이고 의사소통은 얼만큼이고 프로페셔널리즘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를 종합했을 때 이 학생의 어떤 특정 영역의 역량을 이런 식으로 따로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것이 세 번째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 하든 중요한 것은 한 학생에 대한 총괄적인 목적의 평가를 할 때는 단순히 이 수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텍스트나 문자 혹은 글자로 드러나는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이 학생에 대한 아주 큰 그림, 전체적인 그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글자와 혹은 단어와 숫자를 모두 조합한 평가를 위해서는 한 학생에 대해서 숫자 자료도 충분히 있어야 하고, 즉 이 학생이 어떤 항목에서 몇 점 혹은 어떤 요소에서 몇 점인지에 대한 이런 수치 자료도 충분히 있어야 하고, 글자 자료, 이 학생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 성찰이든 이 학생을 평가한 교수자의 피드백 이든 문자 혹은 글자 자료도 충분히 있어야 이 2가지를 조합해서 학생의 강점과 약점 혹은 진급과 유급 혹은 성적과 같은 총괄적 결정을 좀 더 타당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평가에서도 여전히 타당도가 저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도 이에 따라 각각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 제출한 학습이나 성취의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에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 가이드라인에 지나치게 상세한, 즉 너무 심하게 구조화된 경우에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제공하지만 지나치게 상세하지는 않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에는 어떤 학습 목표에서 근거를 요구하는가, 혹은 그 학습 목표에서 요구하는 근거의 유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근거를 어떻게 샘플링해야 하는가, 몇 개 이상 샘플링해야 하는가와 같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추론 능력이라는 학습 목표가 있을 때 이 임상추론 능력이라는 학습 목표를 위해서 학생은 어떤 근거를 갖춰야 하는지, 그 근거를 몇 개나 갖춰야 하는지, 그 근거를 선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샘플링 해야 하는지, 즉 일정 시간에 걸쳐서 혹은 다양한 과제에 걸쳐서 샘플링 해야 한다와 같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성과 목표에 대한 근거가 누락되어 있다면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이 가이드도 필요하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포트폴리오를 지도해주는 프리셉터와 총괄적인, 즉 최종 평가가 있기 전에 형성적인 검토, 리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프리셉터가 학생을 보고 여러 가지 학습 목표 중에서 어떤 학습 목표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채워졌는데 일부 학습 목표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코멘트를 줌으로써 특정 학습 목표에 대한 근거가 누락되어 있음을 학생이 알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평가의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평가자가 편향되어 있거나 혹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평가자가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가표를 사용하고 평가자를 충분히 훈련하고, 여러 평가자가 포트폴리오를 평가한다면 그 평가자들 사이에서 논의와 사전 합의를 해볼 수 있으며 어떤 사례를, 어떤 수준의 학생을 몇 점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 기준점을 정하는 사례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학생은 5점으로 평가한다, 이러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학생은 4점으로 평가한다와 같이 기준점이 되는 사례가 무엇인지 제공하면 평가자의 오류가 조금 더 줄어들 것입니다. 타당도를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학생의 글쓰기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생각이 깊지만 그 자신의 깊은 생각을 글로써 충분히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학생과 평가자가 논의를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학생이 소명하거나 디펜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입니다. 혹은 최종적으로 평가용, 총괄평가용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기 전에 형성적인 검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프리셉터와의 혹은 튜터나 멘토와의 검토 시간, 리뷰 시간을 가짐으로써 나의 포트폴리오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어서 어떻게 더 채워야 하는지를 학생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솔하지 못한 성찰이 한 가지 평가의 타당도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 내가 제출한 이 자료에 어떤 기밀 혹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적인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우려해서 진솔하지 못하게 성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성적인 기능, 즉 포트폴리오의 형성적, 즉 배움을 위해서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취약한 면을 드러내야만 하는 형성적 기능과 그 결과로 진급, 유급, 패스, 페일 혹은 학점 등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총괄적 기능을 분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에게 어떤 근거를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성적 기능을 하는 포트폴리오 상황에서는 자신의 약점이나 혹은 기밀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총괄적 기능 혹은 총괄적 상황에서의 포트폴리오가 쓰이는 경우에서는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 혹은 자신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근거 자료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에 대한 결정 권한을 학생에게 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멘토의 중요성입니다. 포트폴리오는 그 자체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멘토나 코치는 한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는 파악하지 못하는 부족한 면, 즉 갭을 파악하기 위한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Informed Self-Assessment, 즉 외부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기평가 혹은 Self-Directed Assessment Seeking, 자기주도적 평가 추구, 평가 탐구와 같은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멘토나 코치가 이처럼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자기 평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학습자는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과 외부 정보, 즉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같지 않을 때 그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총괄적 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사용할 때 형성적 목적이 저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보여주는 어떤 모습으로 점수를 받을 때는 내가 못하는 것조차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나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잘 못한다는 것을 기꺼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학습자와 멘토와 코치 사이에서는
지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학습자는 자기가 다 괜찮아 보이게 혹은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방어적 모드에서 벗어나 비로소 학습 모드, 자신의 배움과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학습 모드로 전환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도입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 혹은 포트폴리오라는 것 자체가 아주 많은 시간, 특히 이것을 평가하는 혹은 멘토링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것을 그 자료를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학생에게도 아주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생이든 교수자든 이 포트폴리오 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빽빽한 혹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 포트폴리오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과 멘토의 참여와 피드백을 반드시 얻어낼 수 있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학생과 멘토에게 포트폴리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트폴리오가 하나의 평가 시스템이나 학습의 도구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학습의 도구나 평가의 도구로 활용하시고자 하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